네, 4.29 재보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들도 이 막바지 유세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4.29 재보선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특징이 후보는 사실 보이지 않고 김무성과 문재인의 대리전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이고, 우리 TV 뉴스 화면을 보더라도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두 분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모 일간지의 헤드 타이틀을 보니까 4대0의 공포가 양 진영에 특히 두 대표에게 엄습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두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똑같은 4대0의 공포라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국면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뭐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면에는 사실 이번 후보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후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 대표가 조금 더 주목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선거 결과는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유권자 분들이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한쪽을 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어느 한쪽에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숙제를 부여하는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풀어야 될 대표적인 숙제는 아마 야권의 통합이라고 하는 숙제를 안게 될 것이고요. 또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성완종 리스트를 비롯해서 8년간의 보수 집권에 대한 피로감, 이것을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예리한 뭐 분석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네, 재보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성완종 파문으로 인해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그리고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전략분석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두 분 오신다길래 제가 좀 약간 설레었습니다. 두 분 여야 뭐 양쪽 진영에서 대표적인 전략 기획통이신데 그래서 상당히 좀 심도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팬을 모시고 가슴 설레어 보기는 모처럼인데, 우선 내일 대통령 들어오시죠. 네. 뭐 나름 이제 굉장히 고생스러운 남미 순방을 했는데 편하게 들어오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후임 총리 문제는 현실의 문제고, 뭐 총리 잔혹사 얘기도 있지만, 그다음에 어쨌든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4.29 재보선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선 그 성완종 게이트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지금 뭐 얘기들은 대통령이 어떤 형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략 뭐 대통령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일지 윤 실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이완구 총리가 4.1을 표명해놓고 표가 수리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총리 공간에 뭐 칩거라고 그래야 되지, 유패라고 그래야 되지, 거의 일주일 동안 뭐 갇혀있던 상황인데, 재보선 전에 그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통령이 뭐 이제 발언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남미에 있는 동안에 그 대통령 워딩들을 보면은 안타깝다. 근데 이 안타깝다라는 게 누구에 대한 안타까움인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정치, 사회, 문화가 이렇게 뭐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좀 한 발 떨어진 듯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의 책임하고는 좀 무관한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남미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을 한다면은 막바지에 선거에도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소장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밤사이에 와가지고 그 아침에 도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자마자 사실 여유 없이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입장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입장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첫 번째는 일련의 이 사건에 대해서 총리가 사의 표명을 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거고, 두 번째는
특검 관련된 가시기 전에 여당 대표와 김무성 대표와 만나서 모든 걸 열어놓고 간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검토가 있어야 할 테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과가 됐든 입장 표명이 됐든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거는 있어야 할 테고, 또 하나는 이런 와중에 정책 과제들이 실종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집권 3년차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또 사정과 관련된 문제로 그런 것들이 실종되지 않았다라는 걸 또 보여줘야 하는 국가 그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런 입장 표명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오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분께서 입장 표명 혹은 또 내지는 사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이 오시면 뭐 어떤 수순이든 이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는데요. 이 예고가 대통령과 협의가 된 예고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과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국민 심려하는 데에 대해서 일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건데, 사실 이게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쉽게 이렇게 그 입장 표명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위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김무성 대표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국민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네. 일단 지금 뭐 그것도 그거지만 당장 지금 이제 후임 총리 인선도 그렇죠. 지금 시급한데, 뭐 현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총리 가지고 재미 보기는커녕 계속 국정 운영에 좀 걸림돌이 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후임 총리는 결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중적 민심도 사실은 뭐 일종의 뭐 얘기를 들어보면 멘붕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김무성 대표는 호남 총리론 언급도 했고, 당장 청문회도 급하고, 총리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 많겠죠. 네. 5번 총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렇게 행동을 했다가 정홍원 총리를 제외하고는 다 뭐 아주 안 좋게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인물보다는 어떤 컨셉을 가질 건가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봐서는 이제 정무형이냐 비정무형이냐가 있지 않습니까? 정무형을 할 때는 부담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처음에 강력한 정무형이었고 그 후임이 되는 것이고, 또 이완구 총리가 될 때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총선을 생각한다면은 8개월 내지 9개월밖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정무형 중에서 언급이 되는 뭐 김문수, 오세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 총선을 다시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번에 총리 자리에 뭐 대통령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온다고 할지라도 6개월짜리 총리를 과연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정무형에서는 문신의 폭이 되게 좁아진다. 그래서 이제 언급되는 게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한 뭐 강창희, 이한구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도 이제 약점들이 있긴 있죠. 강창희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좋으신 분이고 또 충청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강점입니다만은 국회의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네. 이 상권 분립의 문제에서 그 국가 서열 2위까지 올랐던 정치 원로가 다시 이 내각으로 들어간 게 맞느냐, 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한구 의원도 이제 신망이 있고 경제적으로 되게 이제 뛰어난 분입니다만은 대구 출신이라는 게 대통령 겹치기 때문에 이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비정무형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의 전략 기획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온갖 기준들이 다 언론이나 뭐 세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준들로 다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문제는 국정 과제를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거겠죠. 그게 원칙에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무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가 일선에서 하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조율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고 여야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식이 됐든 정무형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자질이나 그런 자세들이 있는 분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지금 국무총리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의 장점들을 따서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장점보다도 단점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책임만큼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은 총리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무총리가 미국식의 무슨 러닝메이트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 형식으로 돼 있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로는 책임 총리를 얘기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이 잔혹사를 그냥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행태적으로 무엇인가 바꿀 때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4.29 재보선 얘기 좀 돌아보죠. 지금 뭐 오늘 신문 보니까 전패의 공포가 김무성 대표한테도 문재인 대표한테도 양당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제 개인적 생각은 그 공포감이 좀 더 큰 쪽은 문재인 대표 쪽이 아닌가 봐지는데 일단 보선 전체에 대한 판에 대한 어떤 그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대 이전에 누가 더 리스크를 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문재인 대표 쪽이 분명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이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이게 뭐 김무성, 유승민 책임이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와대 부담이 더 커지겠죠.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정말로 좋은 판이 깔렸던 거지 않습니까? 성완종 리스트로 그렇죠. 인해 가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꾸로 4대0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물론 문재인 대표 체제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제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거고 또 뭐 친노 한계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세면에서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너무 빨리 올라간 느낌은 저는 조금 있습니다. 지금 오늘로 사실은 선거운동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수요일이 선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세라든지 그 조정을 잘 해가지고 지금은 최고점에 오르게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린 느낌이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을 찾았다. 중후반에 비해 가지고 네. 아주 뒤쪽으로 가면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뭐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그 마지막 여론조사를 네. 보니까 다 접전이에요. 네. 인천 서구 강화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관악은 세 후보가 같이 접전이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기 성남 같은 경우에도 뭐 후보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 또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두가 4대0 패배를 예상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변수가 있다고 하면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하는 멘트죠. 그러니까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만을 보고 있어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그 선거의 여왕인 박근혜 대통령이 또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그 박근혜 대통령 또 아베 총리가 내일 미국에서 연설을 하죠. 그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정 정도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스탠스와 국민한테 용납이 되고 또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정리가 돼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당에 유리할 테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생기겠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표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지금 이 정국이 초기에는 야당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타겟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면 야권 분열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정계 개편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대적으로 부담을 문재인 대표가 많이 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번 선거가 이제 김무성 대 문재인의 대결 구도 뭐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비슷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당 대표로서 처음 보궐선거를 지휘하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참여정부 두 번째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법무부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뒤에 또 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그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인 줄 알았는데 실제 기자회견을 보면 그 문제는 기자의 일문일답에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뭔가 호재를,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에 대한 행거냐, 문제를 제기한 시기, 또 그다음 기자회견 이래 보면서 총지휘자로서 이 정치력의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면 문제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수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면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때 뭐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뭐 메모라든지 돈 액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하고 동량 동급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NLL 때도 그랬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만 걸고 나오면은 좀 스텝이 엉키는 듯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그럼 이 NLL 때보다는 지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 사안을 처리하는데 단호하게 자르고 간다든지 어떻게 이걸 같이 뭐 볼 수 있느냐, 상대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명을 정말로 깔끔하게 한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 둘 다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위험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네, 그러면 뭐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이미 LLL 당시에도 새누리당에 대해서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뭐 별것이 아닌 것을 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명박 정부도 새누리당 정권이었지만 마찬가지로 다 사면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역시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별 사건 아니었던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기 잘 되는 집안이나 못 되는 집안이나 부부 싸움은 합니다. 근데 정말 안 되는 집안은 싸움만 나면 모든 게 다 걸고 넘어지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사는 집은 그냥 뭐 이 사안만 가지고 해결하고 끝나는데, 우리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만 터지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난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 불신과 혐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앞서 나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뭐 성완종 그 리스트 얘기뿐만 아니라 뭐 돈을 받았을 것이다, 여야 다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게 뭐 실체적인 지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를 말하는 건데 여야 다 불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면 이게 하나의 문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야 지도자들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불식시켜줘야 합니다. 불안감을. 지금 글쎄요, 지금 좀 섣부르긴 하지만 지금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그런 자질을 보여주고 있는 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4.19 재보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후 재보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아마 정치적 격변이 있을 것 같고 성완종 수사도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윤태권 실장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이 사패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오는 충격은 별로 뭐 크진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보면 거꾸로 야당이 전패했을 때 아니면 광주에서 졌을 경우 뭐 이런 저런 경우든 최소한 2승 이상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전패를 했다는 가정,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전패를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 여론이 거세질 거라고 본다면 야당이 전패했을 때 야당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 자체가 흔들리진 않겠지만은 이 지도력에 대한 이제 심각한 의문이 나올 것이고, 계속 갈 수 있느냐 총선 때까지 그런 의문이 당 내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바깥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패를 한다면은 천정배 뭐 이런 분이 당선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깥으로 향한 이제 원심력이 강해지는 게 첫 번째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이게 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작년 7230 재보선 때하고 똑같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월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야당이 조금 이기면은 정부 여당도 조금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런 걸 양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야당이 오히려 전패를 해버려서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심판받은 듯이 이게 꼬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성완종 리스트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마치 심판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정부 여당대로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야당은 더더욱 더 강공을 하자,
아니면 이거 접자라는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논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김우석 실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좀 네. 질문하고 싶은 게 그것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상대가 어찌 보면 친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글쎄요. 그런 거죠. 지금 뭐 친노가 쉽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일단은 친노의 패권주의가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민주당 계통에 있는 호남과 괴리, 그러면 야권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약세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선거 만약 패배한다라고 하면, 특히 광주와 관악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잠복되어 있던 옛 민주당계를 중심으로 한 구 야권 세력과 친노를 중심으로 한 신야권 세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게 파열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은 총선까지 갈 때 내년 총선에 그 지휘자로서의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만약 못하면 굉장히 결정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선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야권이 특히 광주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관악에서 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야권 재편에 대한 어떤 논의가 물꼬가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이신데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게 야권의 큰 문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이제 뭐 동교동 대 친노, 뭐 호남대 이제 친노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동교동이라는 걸 상징하면서 물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거는 박지원 의원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상징성 정도를 권노갑 이제 고문 정도가 지니고 있는 것이고, 동교동으로 대표돼서 어떤 정계 캠페인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진보하고 연결돼 가지고 뭐 정의당의 이제 천호선 대표라든지 뭐 친노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유시민 뭐 전 대표 정계 은퇴를 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힘이 있는 것이고, 천정배, 정동영, 진보 쪽에 걸쳐 있는 이런 분들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첩되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문 대표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한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되고, 누가 안 좋다고 해서 상황이 정리될 수가 없는 남마처럼 얽혀 있는 상황. 그러면 마지막 거꾸로 얘기하면 뭐 어느 정도 선전에 새누리당이 했다라고 본다면 한 2성 정도를 거뒀다 하면 김무성 대표 주도권은 훨씬 더 강화되는 겁니까? 가속도를 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일단 그 당에서 선거는 니들 하는 거니까 당의 승리는 대표의 승리는 맞습니다. 단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정 이슈나 전국 이슈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를 좀 뒷받침해 줬다, 국민들이.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당 주도라기보다는 당청 간의 협력을 더욱더 좀 공고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많은 분들이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내년 총선을 현 지도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결국은 내년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면 내년 총선은 뭐 당에서 어떻게 해도 힘들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결과는 또 당 지도부가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게 이렇게 뭐 꽃놀이 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야 대표 모두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상당히 가슴이 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